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지영민이라고 합니다. 단어 중에 굴곡지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또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동이 있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제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고아원 뿐이에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살던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원으로 한 번 정도는 옮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해요. 제 나이 20살이 되어 고아원으로부터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받고 고아원을 퇴소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3살 많은 미숙 언니의 도움으로 부산에 있는 식품 공장을 들어가게 되었죠.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4대 보험에 기숙사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야근이 생기면 무조건 일을 자청했어요. 추가 근무 수당을 주니까요.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20살에 공장 일을 시작해 한숨 돌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 30살이 되었더군요. 그동안 변변찮은 옷 한 벌도 사입지 못하고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10년간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죠. 이제 이 정도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내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까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미숙 언니 남편이 도움을 주겠다며 적극 나서더군요. 저는 그 호의를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미숙 언니 남편은 친형제나 다름없는 지인이 부동산 사장이라며 소개를 해줬고 그 사람은 집이란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사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마침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미숙 언니의 남편 지인이 소개해준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저는 미숙 언니를 믿었기에 미숙 언니 남편도 한치의 오차도 의심을 갖지 않고 믿었어요.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전액 현금을 주고 매매했고 이제 재개발 승인이 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들으니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 모임도 갖고 그렇다는데 도대체가 집주인인 제게는 단 한 번의 연락도 닿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서 부동산 사장에게서 받았던 명함에 적힌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런데 없는 전화번호라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명함에 적힌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고서는 달려갔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동찬 사장님 만나 뵈러 왔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자 진짜 이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네? 박동찬 사장님이라고요?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동산 사장입니다만 저는 박동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명함에는 땡땡 부동산의 박동찬 사장님 맞는데 진짜 아니세요? 저랑 빌라 매매 계약서도 썼는데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럼 사장님께서 최근에 이 부동산 인수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이 젊은 아가씨가 사기를 당하신 모양이네. 가끔 제 부동산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좀 알아보시고 도장 찍으셨어야죠. 제가 이 상가에서 이 부동산만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짜 부동산 사장이 내민 가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넨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버린 거죠. 저는 곧바로 미숙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형부 어딨어요? 나 형부한테 속았어. 형부 지인이란 사람은 그 부동산 사장이 아니래. 어떡하면 좋아? 미숙 언니 역시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미숙 언니 남편은 저도 속이고 아내인 미숙 언니도 속인 채 제 돈을 들고 온데간데 없이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겨우 미숙 언니 남편과 친형제나 다름없다는 부동산 사장이란 사람은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미숙 언니 남편에게 일당을 받고 부동산 사장 행세를 한 거였더군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미숙 언니 남편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찾더라도 돈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10년 동안 모은 월급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죠. 영민아, 미안하다. 내 남편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다니. 죽어버리고 싶다. 일단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네 돈 줄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일해서 천천히 다 갚을게. 기다려다오. 언니 믿지? 그러면서 미숙 언니는 말끝마다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미숙 언니와 같이 있는 부산 자체가 싫어서 저는 10년을 다니던 식품 공장에 사직서를 내고 짐가방 하나만 챙겨든 채 호련히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는 밤기차에 올랐죠. 그러고는 연락처도 바꿔버렸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월세방 하나를 얻고 저는 곧바로 대형마트 식품관의 과일 판매 파트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지난 모든 일을 모두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도 청춘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 예비 남편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4살 연하인 예비 남편은 마트에서 전기안전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훗날 들은 말인데 예비 남편은 저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을 자주 알짱거렸는데 제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더랍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눈치 없는 제 모습까지도 너무나 순수하고 이뻐 보였다고 해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저에게 누가 사랑을 줄까 싶어 연애 따위는 결혼 따위는 제 인생에 없을 줄 알고 그저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매장에 예비 남편이 와서 전기안전 검사를 하게 되었죠. 안전점검은 고객들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을 한 후였어요. 점검을 다 마친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지영민 씨, 바로 퇴근하실 거죠? 약속 없으시면 저랑 차 한 잔 마셔요. 저는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대시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말 그대로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으니 차나 한잔 하자는 인사말로 들은 거죠. 그럼 밥 먹어요. 끼니 때도 됐고 커피값 너무 비싸잖아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고요. 하며 예비 남편과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비 남편 눈에 제가 밥을 그렇게 소담스럽게 먹더랍니다. 예비 남편은 제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 남편과 편하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남녀 사이가 되었고 제가 고아라는 걸 고백했을 때 예비 남편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죠. 고아로 태어나 가족의 보살핌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하고 게다가 사기까지 당한 뒤에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예비 남편이 나타나 주다니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예비 남편 앞에는 커다란 숙제 하나가 산처럼 놓여 있었죠. 바로 부모님의 설득이죠. 부모님께서 내가 고아라고 결혼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 게다가 내가 4살이나 많은 연상인데 어떤 부모님이 나를 호락호락 받아주시겠어? 에이, 뭘 벌써부터 걱정이야. 만약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 잘 설득시킬게. 아니, 그런데 뭐 이걸 꼭 이해시킬 일인가?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 아무튼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이니까 부딪혀보자. 정면 돌파만이 답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데 누가 우리 사랑을 막아, 안 그래? 예비 남편은 이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당당하게 말은 했지만 눈동자와 목소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부모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에 4살이나 많은 연상녀를 며느리로 찬성하겠어요. 예비 남편의 말대로 자꾸 부딪히고 이해시켜 나갈 수밖에요. 예상대로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의 쫓겨나게 될 일이 생기게 되었죠.
남편과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자 시모는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도 예상보다는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저의 착각이었던 모양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다면서 같이 먹자고 예비 남편더러 수박 한 덩어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예비 남편이 수박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응? 뻔뻔한 년아. 내 아들이 오자고 하니까 쪼르르 따라왔어? 나는 나이도 많고 고아인 며느리 싫다.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관계를 끝내줬으면 좋겠다. 나 거친 사람이야. 지금껏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는 여기서 더한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 듣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거라. 내 아들 오기 전에 썩 꺼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차마 이곳에 할 수 없는 말들을 해대셨어요. 아 참, 내 아들이 순진하고 착해서 말 안 했을 텐데 우리 집 며느리로 내가 점 찍어 놓은 아가씨가 있다. 곧 내 아들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흔한 말로 네 주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놔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같은 거하고 평생을 사느니 좋은 여자 만나도록 놔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고. 그러는데 서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저는 똑똑하게 제 입장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떤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 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용을 쓰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마음 접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막말을 해가면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몸을 쓰려고 하더군요. 저를 붙잡아 끌고는 현관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죠. 저는 온 힘을 주어 버텼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저를 내밀더군요. 저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제 몸을 붙잡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황한 저는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제발 좀 이거 놓으시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저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누가 네 어머니야? 얘 되바라진 것 좀 봐. 그러면 내가 받아줄 줄 알고?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고 보니 너 어디다 감췄냐? 꼬리가 6개는 달린 여우지? 그래서 내 아들 후렸지? 어디 그 꼬리 구경 좀 하자. 응? 하면서 제 치마를 확 잡아서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피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치마 끝을 잡으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내 아들 오기 전에 얼른 이 집에서 썩 나가! 나가서 내 집에 발도 디딜 생각하지 마! 하면서 몸씨름을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현관 모니터를 보니 벨을 누른 사람은 여성분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쟤는 왜 이때 오고 지랄이야? 아무튼 처녀는 마음에 든 구석이 하나도 없어.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자리에 누구라도 있다면 이 상황을 끊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몸에서 힘을 빼는 순간에 얼른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그때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 하더군요. 현관문을 밀고 들어온 여성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 밝게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설 수밖에요. 어머니, 저예요. 근처에 왔다가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밝게 인사를 하던 예비 시누이 표정은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버렸죠.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며 머리 모양이 반 미친년이었거든요. 예비 시누이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머리는 왜 산발이 돼서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런데 여우 같은 예비 시어머니는 방금 전 예비 시누이에게 쟤는 왜 오고 지랄이야?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막상 예비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까 콧소리를 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혜진이 왔니? 아유, 이거 별일 아니야. 내가 좀 이따 다 설명해 줄게. 혜진이. 이름이 낯익은 게 아마도 이분이 예비 남편의 누나 같았어요. 평소에 예비 남편은 자신에게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 한 명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했어요. 영민 씨? 그럼 못다한 얘기는 따로 날 잡아서 마무리를 짓자고. 약속 있다고 했지? 아유, 내가 생각 없이 영민 씨 시간 뺏고 있었네. 어서 가봐. 멀리 안 나간다.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저를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안 가고 버텼어요. 네? 어머니, 용준 씨한테 이야기는 하고 가야죠. 용준 씨는 수박 사러 갔는데 그이한테 말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는 제가 바닥에 엎어지자 얼른 다가와서는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손을 뻗어 잡아주더군요. 저는 겨우 예비 시누이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되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예비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갈 걸 괜한 실랑이를 한 건가 살짝 후회도 되더군요. 툭툭 털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보는데 넘어지면서 제 팔에 예비 시어머니의 손톱 자국이 제법 크게 나 있더군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예비 시누이도 같이 보게 되었죠. 예비 시누이가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나 보네. 상처가 깊어서 쓰리겠어요. 이리 와요. 제가 치료해 줄게요. 하면서 예비 시누이는 미간을 좁힌 채 약부터 바르자며 제 손을 잡고서는 방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를 본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실수로 그만. 미안해서 어떡해? 흉질 것 같니?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 발린 걱정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 귀에는 예비 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사람 같은 예비 시누이의 따스함만이 느껴졌어요.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예비 시누이는 약상자를 꺼내서 제 팔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묻더군요. 우리 용준이 여자친구죠? 맞죠? 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머금더니 말하더군요. 용준이가 나만 보면 영민 씨 자랑을 엄청 했어요. 말끝마다 영민 씨 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방금 어머니께서 영민 씨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준이 애인이구나 느꼈죠. 그러면서 예비 시누이는 저에게 한 가지를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영민 씨에게 해코지한 건가요?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비 시누이는 대충 짐작이 간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뻔하니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이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이 기분은 뭘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요. 그런데 제 팔을 처치해주던 예비 시누이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 오른팔에 차고 있는 팔찌를 유심히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너무 낡아 보여서 그런가? 촌스러운 내 팔찌가 유독 세련된 예비 시누이의 팔찌와 대비돼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예비 시누이는 계속해서 제 팔찌에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팔찌 영민 씨 거 맞아요? 혹시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도 돼요? 언제부터 차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팔찌는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차고 있던 미아 팔찌래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이 손목에서 빼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절대 빼지 말랬거든요. 이 팔찌를 하고 있으면 행운이 올 거라고요. 라고 저는 이 팔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죠. 제 말에 예비 시누의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되물었죠.
영민 씨 그럼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고아원 어디? 어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예비 신우이의 말이 빨라졌어요. 왜 그러지 생각하면서 저는 답을 했죠. 부산이요. 땡땡 보육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양인지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아버님, 드디어 찾았어요. 제 동생 찾았다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넘어갈게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대체 예비 신우이가 왜 그러는지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다짜고짜 제 손을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마침 수박 사러 갔다가 돌아온 예비 남편이 예비 시누이와 저를 보더니 어디 가냐고 묻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누이에게 왜 얼굴이 울긋불긋하냐면서 물어도 예비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놓지 않더군요. 예비 시누이가 예비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드디어 찾았어. 내가 너한테 자주 얘기했었지.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던 내 동생 말이야. 바로 내가 찾던 동생이 이 사람이야. 영민 씨가 내가 찾던 동생이라고. 예비 시누이의 말에 예비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누나, 그게 진짜야? 이 사람이 진짜 누나가 그렇게도 찾던 동생이야? 맞냐고? 맞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도 찾던 동생이야. 용준아, 나 잠깐 영민 씨 좀 데리고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되지? 아버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예비 시누이와 예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예비 시누이 손에 이끌려 밖을 나갔죠. 그리고 들어선 곳은 병원이었어요. 병원장은 현관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병원장을 보자마자 아버님, 제 동생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도 만나지네요. 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은 저를 따스한 눈빛으로 맞아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쉽게 만나다니. 만날 사람은 정말 언젠가는 만나지나 보다. 어서 들어와요. 병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왜 예비 시누이의 여동생인지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빨리 이 내막을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감정을 가라앉혔고 저희는 원장실로 들어갔죠. 저보다 3살 많은 예비 시누이와 저는 고아원에 한날 1시에 들어간 동기였다고 해요. 저보다 철이 먼저 든 예비 시누이는 저를 많이 의지했고 저를 친동생처럼 돌봤대요.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그때 제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예비 시누이 얼굴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도 가끔은 어렴풋이 제 기억 속에 저를 잘 돌봐주고 늘 제 손을 잡아주었던 언니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남아있긴 하지만 세월이 흘러버려서 그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하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비 시누이가 이 집안에 입양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나는 이 집안에 입양되었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양부모님은 나를 입양하고 엄청 예뻐하셨어. 내가 굉장히 똘똘한 아이였대. 그래서 고아원에서부터 나를 마음에 두셨고 입양을 했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셨고 예쁜 옷에 맛있는 음식에 그리고 놀이동산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데리고 가주셨어. 그런데 내가 입양된 지 1년이 넘었을까? 양부모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용준이고. 양부모님은 뱃속에 아이가 생기자마자 나를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어. 양엄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인 이분은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생기자마자 예비 시누이에게 설거지와 집 청소를 시켰다고 해요. 그 어린 것에게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비 시누이는 천기저귀를 매일 손으로 빨았다고 해요. 한여름에는 그나마 낫지만 한겨울에는 손이 시려서 매일매일 손이 꽁꽁 얼어 있었대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에게 전혀 공부라고는 신경 써주지 않았대요. 학교 준비물을 한 번도 챙겨간 적이 없어서 예비 시누이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아이였다고 해요. 어머니, 학교에서 서예 실습한다고요. 붓이랑 벼루랑 화선지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겨우 눈치를 봐가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학교 준비물을 말하면 예비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답을 했다고 해요. 니까지 것이 무슨 공부야. 그딴 거 해봤자 다 소용없어. 넌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집 식모야. 알았어? 그리고 너 만약 담임선생한테 이런 얘기 하기만 해봐. 그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거야. 너 고아원 다시 가고 싶어? 아니지? 이 집이 100배 1000배 더 좋지? 그럼 입 다물고 살아. 하고는 입단속을 시켰다고 해요. 예비 시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대요.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전교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조금 성적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부족한 과목들을 채우고 싶었는데 양부모님 앞에서 학원의 학자도 꺼낼 수가 없었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비 시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막 저녁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누이 방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꺼내와 모조리 바닥으로 던져버리더니 네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난리야? 내가 널 공장으로 보내서 돈이나 벌게 했어야 하는데 괜히 고등학교는 보내가지고 이 꼴을 보는지 몰라. 그래, 공부는 해서 뭐 할 건데? 네가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해서 내가 대학을 보내줄 것 같아? 대학 꿈도 꾸지 마. 다시 말하지만 넌 평생 우리 집 식모야. 예비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예비 남편이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예비 시누이 탓이었고 예비 남편이 학교 시험을 못 보고 돌아오면 그날도 예비 시누이는 욕을 한 바가지는 먹어야 했대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폭언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차라리 파양하길 바랐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누이를 집안의 가정부로 쓸 요량으로 파양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예비 시누이의 입단속을 했대요. 너 어디 가서 내가 집안일 시켰다고 얘기하면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년이다. 사람도 아니다. 은혜는 갚으라고 있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언젠가는 벌받아. 알아들어? 예비 시누이는 또래보다 성숙하고 영리해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잘 이해했죠.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고 그저 성인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팔자라는 게 있는 걸까? 바로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 예비 시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인생을 바로잡아 주었죠.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서름을 억누르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고 해요. 책 속에 빠져들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서 현실을 잊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시누이는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도서관 로비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책 한 권을 줍게 된 거죠. 책은 영문책이었는데 예비 시누이는 그 책이 누구 건지 한눈에 알아봤죠.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예비 시누이는 자신처럼 자주 도서관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곤 했는데 특히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나타나 논문이나 책 같은 걸 번역하는 사람을 눈여겨본 거죠. 그분도 역시 예비 시누이처럼 항상 제3열람실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도서관 셔터가 내려지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예비 시누이는 어차피 다음날 늘 오던 시간에 책주인이 나타날 걸 알고 책을 보관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책주인은 늘 나타나던 시간에 도서관에 나타났다고 해요. 예비 시누이가 책주인에게 책을 돌려주었더니 책주인이 깜짝 놀라더래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책이 여기 있었네. 고마워 학생.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해야 하지? 그런데 학생, 이 책 주인이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저도 매일 제3열람실에서 책을 읽거든요. 선생님이 번역하시는 걸 자주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의학 관련 책 같던데요. 맞아. 이 책은 의학서적이야.
미국에서 가져온 우리나라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인데 이 책을 지금 내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이야. 아참, 나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란다. 책 주인인 병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시누이가 선생님,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의대를 갈 수 없는 처지예요. 예비 시누이는 양부모님이 공부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간절함을 절절하게 표현했대요. 병원장은 어린 예비 시누이의 눈에서 간절함을 보았고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 답을 해주었죠. 난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그래서 의사가 됐고 다행히 부잣집 장인어른을 만나서 병원을 가졌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쌓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렴. 의과대학 합격증을 나한테 가져와. 다음은 내가 도와줄 테니. 예비 시누이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찾아준 병원장이 도움을 준다는 말에 희망을 갖고 의과대학을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버린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니까짓게 어떻게 의대를 가냐며 빨래하고 집 청소나 깨끗이 하라면서 책들을 모조리 찢어버리기도 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어느 날 학교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대요. 담임 선생님의 말이 예비 시누이의 성적이 의과대학에 가고도 남을 실력이라고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누이를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의대를 가던 뭘 하던 다 좋은데 돈은 어떡할 거니? 의과대학 가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던데. 너 나한테 뭘 기대하나 본데. 나는 돈 없다. 내 아들 대학 보낼 돈밖에 없어. 내 친자식도 아닌 너한테 내가 꼭 투자를 해야 돼? 의과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다녀. 하면서 대학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고 해요.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예비 시누이는 고민 끝에 병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내를 내비쳤대요. 자신은 입양아이며 양부모님에게 구박을 받고 산 얘기까지도요. 그리고 자신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요. 예비 시누이의 말을 듣고 난 병원장은 많은 고민 끝에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왔대요. 부모님이 더 잘하실 텐데요. 혜진이가 아주 영특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혜진 학생을 지원해도 될까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란 소리에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물론 우리 혜진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지요. 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혜진이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제가 친자식보다도 더한 사랑을 주면서 키웠죠. 양부모인 저희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마음 씀씀이는 물론 또 공부면 공부, 무엇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자신을 키워준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의사가 되면 꼭 은혜를 갚느라고 노래를 부르곤 했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나요? 그러더니 정말로 해냈네요. 하면서 거짓말을 엄청 해댔죠. 예비 시아버지 역시 한술 더 떠서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혜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사랑하고 제가 낳은 자식과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혀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지 않고서도 병원장은 예비 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겠더랍니다. 진실 없는 예비 시부모님의 속내를 한두 마디의 말을 해보고서 알아버린 거죠. 혜진아, 사실 선생님은 그동안 너의 말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단다. 부모님이 양부모라곤 하지만 왜 의대 진학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양부모님을 만나보니 이제 이해가 좀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비 시누이를 더 동정하고 연민했대요. 병원장을 만난 이후로 예비 시부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다고 합니다. 예비 시누이를 거의 공주 모시듯이 떠받들었대요. 어린 나이에 사랑과 관심이 고팠던 예비 시누이는 이런 예비 시부모님의 속보이는 행동도 그저 고맙더래요. 그래서 그간 예비 시부모님에게 받았던 모든 구박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다 잊고 용서를 해주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의 본심을 또 알아버렸다고 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두 분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차피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장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잖아. 이런 투자가 어딨어? 속된 말로 의사 며느리한테는 열쇠가 3개라잖아. 있는 집에 시집 보내서 한몫 챙기자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자신에게 잘해준다는 건 알았지만 대놓고 그 속내를 알게 되니 예비 시누이의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예비 시누이는 거짓된 양부모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또 받아들였다고 해요. 예비 시누이는 병원장의 후원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난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의사가 된 후에는 자신을 후원해준 병원장의 병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활동을 시작했대요. 병원장은 예비 시누이에게 며느리 하자는 소리를 몇 번 했더랍니다. 혜진아, 내 며느리가 되어줄래? 내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네가 볼이 불그스름해지면서 부끄러워했지? 그럴 때마다 네가 내 며느리로 더 욕심이 나는 거야. 도서관에서 처음 본 후로 지금까지 너를 지켜봤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되어주라. 내 아들과 함께 이 병원을 더 확장해봐. 그렇게 예비 시누이는 병원장의 며느리가 되었죠. 예비 시부모는 열쇠 3개는 받지 못했지만 병원장 사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엄청 힘을 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부모님에게 다달이 두 분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고 해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 이 돈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비 시누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해서 예비 시부모님들의 못된 행동들을 다 받아주고 더 깊은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마음을 기대었던 제가 늘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날 한시에 예비 시누이와 함께 고아원에 들어간 저는 예비 시누이를 엄청 따랐대요. 하루 종일 손을 잡고 다녔고 캄캄한 밤이면 서로를 의지해 화장실도 같이 다녔고 불이 꺼진 방에서 잠이 들 때에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대요. 어린 제가 뭐라고 예비 시누이는 저만 있다면 낯선 고아원의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제가 유독 아끼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였다고 해요. 어린 제가 그랬더래요. 이 팔찌 차고 있으면 엄마가 날 알아볼 거라고,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비 시누이도 그 팔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비 시누이의 말에 저는 드문드문 어린 시절의 고아원에 대한 기억이 나서 울컥해버렸지요. 그리고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했던 꿈이 깨지고 서울로 올라와 예비 남편을 만난 일을 예비 시누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제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예비 시누이는 의사가 된 뒤로 저를 찾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고아원에서도 소실되어 버린 자료가 많아서 더 이상 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렸다고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밤새워 나누다가 예비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비 시누이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용준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줄 알아? 한겨울에 내가 찬물에 빨래를 하고 방 안에 들어오면 내 손을 자기 입에 가져다가 호호 불어주었어. 사춘기가 되어서는 양어머니한테 대들더라. 누나한테 그러면 엄마 벌 받는다고. 그리고 항상 내 생일이면 선물을 잊지 않고 사오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애정을 꾹꾹 눌러하는 동생이야. 아마도
내가 동생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 어떻게 저런 심술 맞은 부모님에게서 저런 착하고 바른 아들이 태어났을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내 동생을 누가 데려갈까 했더니만 우리 영민이가 복둥이였네. 예비 시누이와 저는 밤새 그간의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었죠. 다음날 아침 예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혹시나 자기가 우리 누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까 봐서 입양하라는 얘기 안 한 거야. 화난 거 아니지? 내가 왜 그런 걸로 화를 내. 그나저나 자기 어제 기 안 가려웠어? 언니가 어제 밤새 동안 자기 흉 봤는데. 정말 나만 빼놓고 벌써부터 두 사람 그러기야? 나 정말 삐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보며 웃었죠. 누나는 가끔 나에게 고아원 시절 얘기를 했었어. 예쁜 동생이 있었는데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민이 하는데 자기 동생 이름도 영민이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영민이가 내 여자친구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예비 시누이가 예비 남편의 말에 끼어들었어요. 맞아. 동생한테 여자친구 이름이 영민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혹시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었지. 근데 영민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 그리고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어서 기대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팔찌를 본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름이 영민인데다가 이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게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동생이 맞구나 하는 생각. 이런 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까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높네. 우리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내 동생을 알아봤을까? 그리고 영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동생을 어떻게 알아본 거야? 암튼 두 사람 너무 축하해. 두 사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누나가 그리고 언니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길로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을 했죠. 아버님, 어머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결혼 반대하신다고요? 왜요? 단지 고아라는 이유에선가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평생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님 허락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세요. 만약 이 두 사람을 부모님께서 갈라놓으신다면 저도 부모님에게 다달이 해드리던 지원을 끊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파르르 변하면서 항변을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여우 같은 년이랑 너는 다르지. 너는 양딸이고 얘는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앤데 갔니? 예비 시누이는 단호하게 다시 말을 했죠. 어머니, 영민이는 제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아가 무슨 잘못인가요? 일이 반듯하게 자랐는데. 며느리로 인정하세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두 사람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두 사람 결혼 이후에 제 동생 영민이를 구박하신다면 저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 좀 제발.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엄마 기운만 빠져요. 제발요. 저희 앞에서 떳떳한 어른의 모습으로 남아주세요. 아버지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나 같은 인품을 가졌으니 여기까지 참고 온 거예요. 부모님이 누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의사 돼서 성공했다면 부모님한테 이러지 않아요. 나 몰라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을걸요? 누나니까, 우리 누나 인품이나 되니까 부모님 곁에 아직도 있는 거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나도 저도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니, 너네들 둘 다 진짜 1억이니? 아이고 참. 예비 남편의 절절한 말, 그리고 예비 시누이의 단호한 태도에 시부모님 두 분 다 당황하시더군요. 일단 예비 시부모님은 돈 때문이라도 예비 시누이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요. 엎드려 절받기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비 시누이의 도움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조용히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 시누이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치러준다고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원래 계획대로 소박하게 치를 거라고 마다했죠. 내 가족이 아무도 없을 뻔했는데 이렇게 내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거든요. 예비 시누이는 제 친정엄마 역할을 대신해 주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제 자신이 부모도 집도 형제도 없는 고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저처럼 인복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고아원에서 만나 몇 년을 같이 의지하며 살았는진 모르지만 친자매보다도 더한 사랑을 나누었다니. 그리고 저와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저를 찾아다녔다니. 이 얼마나 저는 복받은 사람인가요? 예비 시누이가 저를 친동생 이상으로 챙기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더군요. 혹여나 예비 시누이에게서 다달이 들어오는 생활비가 끊길까봐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훤히 보이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이유로 저에게 막말을 던지며 막대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저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던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같이 못된 사람은 벌 받아야 하는데 무슨 호강인가 몰라. 우리 누나가 너무 착해.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가 무슨 복이 많아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착한 남자가 제 남편이 된다고요. 그리고 저기 저 병원, 저 큰 병원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제 언니예요. 의사로서 능력 있고 마음씨는 얼마나 천사 같은데요. 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싶답니다. 하루는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영민아, 마트 일도 좋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언니가 밀어줄게.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말을 했죠. 사실 나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싶어. 기회가 되면 고아원 같은 시설에 취직해서 미취학 고아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되고 싶어. 예비 시누이는 저를 적극 지원해준다면서 당장 마트 일을 그만두겠어요. 그러고는 제가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알아봐 주었어요. 예비 남편은 대학은 나중에 가고 당장 아이부터 갖자 투덜거리지만요. 저는 일단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이제 곧 저의 결혼식이 멀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장담을 하고 있고요. 예비 시누이는 그간 제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며 벼르고 있어요. 저보다 행복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걸요? 기회가 되면 행복한 제 결혼 생활을 담은 사연도 보내겠어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희망을 믿어보세요.